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전날의 급락을 딛고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급락분의 일부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은 약간 달라지는 분위기인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어제 1%대 하락하며 마감한 SK하이닉스가 현재 2%대 상승하며 59만 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와 금융사들 오름세도 눈에 띄는데요. SK는 8% 가까이 올라 25만 5천 원 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고 LG와 HD현대는 각각 9%대, 7%대 상승 중입니다. 두산은 6%대 오른 198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3% 넘게 오르면서 12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신한지주는 5%대로 크게 올라 7만 9천 원 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메리트금융지주도 각각 6%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이달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세율 인하 시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주사주와 금융주가 다시 뛰면서 코스피 전반적인 지수도 상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0.7% 올라 4,030선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코스피에서만 5조 원 넘는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오르면서 장중 4,1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AI 거품 논란을 딛고 상승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닥은 0.02% 소폭 내린 900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고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6원 30전 오른 1,44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범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렸는데 한국인으로부터 200억 원가량을 뜯어낸 현지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이 조직이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등 약 500명이 불법 리딩방 운영을 계획한다는 내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이들 범죄 조직은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번역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 통장과 조직원 모집책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유명 금융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나이, 투자 성향, 보유 주식과 투자 금액 등 상세 정보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9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런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주의할 점도 다시 짚어보죠. 네, 금감원은 온라인 리딩방 사기의 특징을 숙지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는데요. 보통 불법 리딩방의 경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하고 SNS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이후 투자 정보를 제공해 신뢰를 쌓고 가짜 투자 앱을 통해 대포 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불법 금융행위 단속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 금액을 늘릴 방침인데요. 앞서 벌어진 캄보디아 사기 일당 검거에 크게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부동산 상황 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더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풍선 효과를 피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역대급으로 넓어진 규제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에 얼마나 둔화된 거고 또 풍선 효과 조짐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0.23%보다 상승폭이 줄었는데 매수 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면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부동산원은 밝혔습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강남 3구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권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들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전주 0.05% 상승했던 용인 기흥은 이번 주 0.21%를 기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은 0.13%에서 0.26%로 경기 구리는 0.18%에서 0.52%로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 지역과 토어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 등의 오름세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공급과 직결돼 있는 분양시장이 냉각되고 있죠. 네, 주택산업연구원이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마지막 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정만 지수는 지난달보다 26.9포인트 급락한 73.3을 나타냈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5 대책에서 서울 경기의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주택 수요 억제책을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사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분양시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디 인재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그 실질적인 첫 확대 시도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본격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금을 붓고 받게 될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원래도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 개념으로 퇴직 공제금이라는 게 있기는 했잖아요. 이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 근로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건물을 새로 올릴 때마다 사업장이 바뀌는 데다 고용과 실직이 수시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해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데요. 퇴직공제금은 일한 날수만큼 사업주가 적립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되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가입자 500만 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의 연금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공제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부담이 충분하지 못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연금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정부는 우선 상용직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일용직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거였는데 그와 반대로 건설 일용직에 먼저 도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직접 적립하거나 다른 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적립액과 근속기간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근속을 유도할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연금 형태로 전환되는 퇴직공제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이행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정작 공공기관의 20%가 퇴직연금 도입을 아직 안 했고 중앙행정기관 52곳 공무원들의 가입률이 5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연금 관련 소식 한 개 더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3세로 만 65세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직장을 떠나서 은퇴하는 나이는 크게 변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령을 당기는 조기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연금액에 적잖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정인 기자.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당겨받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만 봐도 100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2020년 67만 4천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조기연금은 5년 일찍 받으면 월 수급액이 30% 깎여 흔히 손해연금이라고 불리지만 이를 감수하면서도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월 수급액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고액 수급자들은 4명 중 1명이 조기 수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받는 입장에서는 참 야박하다 싶을 텐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기금의 투자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사상 처음으로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만 봐도 550여 개 종목에 달하는데요. 최근 석 달 사이 평가이익이 167조 원에서 186조 원으로 18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2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굴리고 있는데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역대 가장 큰 예산안을 놓고 첫날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 중인데요. 정부 여당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두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내로남불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맞섰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이번에는 82억 원 상정됐다며 그때는 필요 없다는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관세 합의 결과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한미 관세 합의를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헌법 60조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 합의가 양해각서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허덕이던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했던 수출과 미국과의 협상 마무리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2% 위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해외 IB들의 전망치 평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한국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입니다.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브니라카만 1.6%를 전망했고 나머지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T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였고요. CT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망치가 높아진 배경은 뭡니까? 네, 미국 관세 인상에도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9월 말 평균 4.7%에서 지난달 말 평균 5.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로 전망치를 낮췄지만 CT와 노무라가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이면서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정가가 10만 원인 콘서트 티켓을 200만 원에 되판 안표상이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해외 주식에 부동산까지 샀는데 소득은 적게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안표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안표상들이 대상에 올랐습니까? 네, 국세청이 티켓 거래 플랫폼의 상위 1% 판매자 가운데 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1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부터 조직적 구조를 갖춘 기업형 안표상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안표상들은 공연, 스포츠 입장권을 정가의 수십 배에 되파하는 등 수만 건의 거래로 200억 원이 넘는 안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세청은 안표 판매 수익이 차명 계좌로 분산된 정황, 외제차 구입이나 해외 주식 투자 등 탈루 소득의 사적 유용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안표를 거래해 왔습니까? 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중고거래형입니다. 대리 티켓팅, 소위 델티도 주요 수법인데 대리 티켓팅 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조직적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또 불법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세치기가 가능한 직접 예약 링크, 직링을 판매하는 수법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금융정보 분석원의 정보 등 가용수단을 활용해 안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는 동의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수술에서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면 그 과실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받지 못한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 관행을 뒤집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수술이 보장이 됐다면 그와 연계되어 있는 과실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논리는 뭡니까? 네,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었다며 상해 사고로는 인정하지 않았는 겁니다. 분쟁 조정안 금감원은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의료 과실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통원 치료를 받다 거동이 불가능해져 응급수술을 받고 하지마비 장애가 된 B씨 경우도 같습니다. 병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는 의료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위 요건인 외래성은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의료 과실이 신체의 침해를 초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진이나 의료 과실을 겪은 가입자는 상해 담보 약관을 잘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보험 가입이 무효화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의 경우 허리 주사 치료와 같은 과거 질병력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을 해지한 보험사들과 가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건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설계사가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또 사실대로 고지하는 걸 방해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도 무효라고 알렸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력과 상해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20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한 영향에 청년 실업률이 역설적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과 올해를 비교한 결과 20대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4.4%에서 7.2%로 증가해 실업률이 개선되는 착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구직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에 2015년에 쉬었음 인구 비중이 유지됐다면 현재 실업률은 3.4%로 0.7%포인트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킹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보보호 분야 종사자 수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안 분야 종사자 수는 약 2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무단 접근이나 도난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분야의 종사자는 17% 증가해 격차가 컸습니다.